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00입니다. 4년마다 총선을 거쳐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모두 300명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의원 수를 늘릴지를 두고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란 가장 민감한 문제가 국회의 변수로 떠오른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각 정당의 숫자 싸움으로 보이지만 따져보면 속내가 복잡합니다. 의원 수에 따라 앞으로 논의될 선거법과 사법개혁 안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이해관계까지 얽혀서 정당 간의 수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동물국회를 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물론이고요. 잦은 전국 파행으로 일을 안 하는 식물국회란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꼬여가는 전국의 의원 정수 논란까지 민생은 뒷전이고 힘겨루기만 하는 국회. 추워지는 날씨처럼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차갑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어제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여당 탓만 했다, 그리고 적반하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고운 시선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두 분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일단 오늘 나경원 대표가 여야 간의 정치 쟁점을 해소하려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이제 대안 제시 이런 게 일절 없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국 전 장관 그 TF 표창장 수여에 대한 당내외 역풍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강한 독설로 비난하는 데 좀 치중한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은요? 야당 원내대표로서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저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지적을 했죠. 국민은 기만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 경제나 안보는 지금 파괴당한 상태다. 이런 등등의 지적을 하면서 구체적인 지적까지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점을 둔 것은 이 정권의 책임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이야기를 하죠. 정치를 하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 신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윤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현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경제 현실 매우 어렵죠. 민생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우리 안보는 파탄지경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거 보세요. 주변 국가들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중국의 군용기들이 또 우리 카디즈 다 유린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 현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윤리를 느끼라고 주문하는 거죠. 대안 제시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한국당은 그에 대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민부론,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어떤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시장 경제에서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는 역할을 강조를 했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민평론이라고 내놨죠. 그러니까 확고한 국방력을 가지고 안보 의지를 다진 상황에서 북한의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견인하도록 나름대로 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을 들을 건 듣고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들을 게 없는 연설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렵다면서 그걸 한국당 탓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책임윤리가 부재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들을 게 없다라는 그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 평가가 정말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야당의 비판을
아예 안 듣겠다. 그럼 먹통 불통을 자처하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나 여당은 한쪽 생각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밀어붙여 왔는데 우리 현실은 지금 엉망이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걸 반영할 건 반영한다면 야당도 훨씬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뭐 힘을 보태주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 뭐 민주당은 완전히 배제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분위기만 봐도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에는 야당이 반대해도 이 검찰개혁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날짜를 12월 3일로 한 달 정도 미뤘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진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회 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국회의장의 법률 자문가들이 국회법상 해석상 90일 법사위가 심사 기간을 90일 확보해 줘야 되는데 29일 부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57일에 불과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90일 확보해 주는 그런 명분으로 12월 3일 부의를 결정했다. 이제 일단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밝힌 것 네.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희상 의장님 같은 경우는 뭐 여야 두루 많은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전국적인 전망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많은 생각 속에서 내린 결정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의를 심사 기간을 57일로 일단락 짓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이 공수처법, 수사조정권법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정국인데 오히려 이것이 이 법안을 성안시키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극한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하나의 예. 계기점이 될 거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건 어차피 제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률 자문단의 국회법 해석에 대한 존중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그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존에 했던 논리를 이제 스스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체계나 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당장 부의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헌법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90일 뭐 이야기하면서 9월 2일 사개특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점을 잡아서 12월 3일로 이제 부의 가능한 일로 해석을 바꿨는데 일단 그거는 뭐 잘한 것 잘한 같아요. 근데 결정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우호적인 다른 정당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 대한신당, 예.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이런 분들이 지금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룬 건데요. 이제 한국당의 경우는 이 기산점을 달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 작구 심사 기간 90일을 부여하는 건데 기산점을 10월 28일로 잡아서 내년 1월 29일 이후에 부의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한국당의 입장이에요. 네. 문희상 의장이 그걸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키지로 아마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또 한 번 처리할 때는 아마 한국당의 저항은 굉장히 클 것 같고 국민의 비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서 지금 정의당이 총대를 메고 군부를 떼고 있죠. 바람을 잡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은근히 당론은 아니지만 그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건 찬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원수를 만약에 민주당이 늘려주고 공수처 신설하는 이 법안을 정의당 등의 협조를 얻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가혹한 심판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같은 결단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각각의 셈법에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각 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의장님의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를 해라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싶으신 거였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12월 3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줘야 되는 그 해석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주어야 되면 1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의장님께 이게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좀 발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오히려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극한 충돌은 피했는데 시한폭탄을 잠시 꺼둔 거라는 그런 느낌이 저만 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개혁안 관련된 이견차도 상당히 큰데다가 지금 의원 정수 확대론까지 또 변수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여간의 시간 뒤에 그 기간 동안 과연 얼마나 그 평행선 간극을 좁힐 수 있느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정치라는 게 시간이 1초가 남았다면 그 1초 남은 시간까지 다 쓰고 합의하는 게 정치다라고 누가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국민들이 비효율적이라고 이제 싫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 선 검찰개혁 법안 처리 후 선거법 처리 전략은 이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어차피 야 3당의 협조도 쉽지 않은 정국이었지만 의장이 저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선거법은 11월 27일 그리고 검찰개혁법은 12월 3일 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물리적인 조건이 됐는데요. 설령 11월 27일 날 선거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5일 간격으로 6일 간격으로 나누어서 처리하기엔 민주당도 본회의 전술상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예. 듭니다. 1차 대전을 치르고 네. 또 5일 뒤에 또 검찰개혁법안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또 민주당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게 좀 쉽지는 않아 낫겠죠. 예. 보여서 아마도 언론이 예상하는 것처럼 12월 3일 날 두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12월 3일을 이제 카운트다운 날짜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제 지금 물론 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당이 원하지 않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일정 정도의 재수정안을 내서 예컨대 검찰개혁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이 있습니다만 권은희 안이 예. 또 수정안으로 있거든요. 예. 민주당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한국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을 수정한 게 바로 권은희 의원 안입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법은 아예 안 된다라고 한국당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권은희 의원 안을 중심으로 재수정안을 내서 일정 정도 한국당도 명분을 얻고 검찰개혁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다면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법 처리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유한국당도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전략을 어떻게 짜고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좀 관심사가 됐습니다. 한국당의 가장 큰 고민이 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저 법안이 한국당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거, 그걸 막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선거법 개정안과 같은 경우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한국당은 반대로 의석을 30석 줄이는 줄이자. 안을 내놨거든요. 16대 국회 때 의원 수를 27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게 2004년 경우인데 불과 15년 지났는데 인구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주장대로 30석, 최대 30석을 늘린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국회의 생산성이 너무나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공수처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의석수를 슬쩍 늘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지역구가 없어지면 반발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까지 생각해서 슬쩍 늘릴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예. 유승민,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저지할 수 있을지 큰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네.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이 민주당 안보다는 그 두 안만 비교하면 낫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좀 견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결국은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기구다. 이런 생각을 한국당이 하고 있고 대통령이 결국은 칼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구조. 이렇다면은 결국은 그 칼은 누구를 위해서 쓰겠느냐? 대통령을 위해서 쓰이게 되고 결국은 야당한테는 탄압의 도구로 아마 변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의 위헌성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네. 헌법학자들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한 달 안에 해소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럴 때 국민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정말 밀어붙이고 의원수까지 늘려서 밀어붙인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법 여건에 대한 심판에 그런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밀어붙이지 않고 한국당도 논의에 좀 참여하고 이런 그림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당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를 했거든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덕구 너도 같이 해보자. 다 같이 옳은소리 옳은소리 막막 네, 강아지 덕구는 황교안 대표님이 직접 연기해 주셨는데요. 정책들이나 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옳은소리 가족을 통해서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부드럽게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관이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네, 유튜브에 올라온 전체 영상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짤막하게 보고 왔는데요. 먼저 풍자냐 조롱이냐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권 강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대통령을 풍자할 수 있습니다. 뭐 개그 코너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내용을 가지고 풍자할 수 있죠. 뭐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민주성, 표현의 자유성은 보장돼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네티즌들이 또는 연예인들이 하는 것과 제1야당, 공당이 하는 것은 천양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책임 정치를 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멍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일부 극우성 온라인 단체들만 쓰는 뭐 문땡땡이라는 표현, 방송으로 네. 직접 쓰기 싫어서 제가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런 표현까지 거침없이 사용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국당 일개 당원이거나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일개 국회의원 혼자서 했던 거라면 또 그나마 네. 어떻게 좀 오바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공당의 홍보위원회가 만든 당의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이죠.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스스로 너무 이 장애 집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장애 집회에서 일부 극우 보수 단체의 주의 지장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버렸다라는 반증을 저는 어저께 저 행사를 통해서 했다고 보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여야의 정쟁이 치열하다 치더라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큼은 품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풍자인데 뭐가 문제냐. 네. 이렇게 나오는 그 태도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당을 운영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하는 지점은 실수할 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고 반성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거든요. 예. 한국당의 저런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한국당이 민부론이나 민평론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일부 상당히 호응을 얻은 건 사실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되는데 저는 저 애니메이션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야당은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또 아주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저는 조롱도 적당히 섞여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표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적어도 품격은 있어야 된다. 품격 있는 표현으로 날카롭게 비판할 때 훨씬 상대가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격이 떨어지고 좀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당이 하려고 했던 주요 메시지는 다 가려지고 네. 왜 이렇게 과도하게 했느냐 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고 예. 역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 그래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너무 지나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국당 내에서 저런 문제들이 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당 지도부나 아니면 당 사무처에서 스크린하는 이런 과정이 왜 없었을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 당내 당원들끼리 아우 뭐 좋다 뭐 해서 박수치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한국당은 외연을 확장해서 지금 한국당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한국당이 변할지 안 변할지를 지켜보고 한국당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때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거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일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인영 원내대표가 또 사과를 얘기하기도 했고 바른미래당조차도 부적절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뭐 동화를 잘못 읽었다고 처벌하면 되겠냐 이 정도의 입장 정도가 나왔고 한국당에서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여론의 그런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결자 해지라고 이 문제가 한국당 입장에서도 좀 정리가 되고 싶을 텐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를 하다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잘할 수 없어요. 또 잘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느끼고 네. 진솔하게 사과하면 오히려 국민이 박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의 경우는 한국당이 좀 지나친 데 대해서 홍보위원장이나 뭐 또 대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사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용감한 태도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그 조국 장관이 얼마나 많은 의혹을 낳고 예. 결국 그 의혹들이 하나하나 불법과 반칙과 비리로 확인되고 있을 때 청와대나 여당이 그에 대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가 어때서 이런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이 화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로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이럴 때 진솔하게 딱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넘어가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 과거에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 조롱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한국당이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 요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국당이 지나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 취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네. 또 야당의 비판도 수용하면서 국정의 전환을 좀 해가라는 그런 취지였다. 네. 이런 내용으로 설명도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게 네. 그게 정정당당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용기 있는 행동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런데 지금 유튜브 공식 채널에 아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당 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의원이 또 지도부를 향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보수 통합의 리더십 발휘도 못하고 또 표창장 수여도 아연실색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쓴소리를 아주 거친 언사로 네.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저는 뭐 김무성 전 대표의 주의 주장에 일명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여야를 떠나서 그냥 정치 해설가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확실하게 지우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재탄생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나가야 하는데 네. 현재 황교안 대표 전당대회 때 한국당 당대표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당의 그 공기는 여전히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핵심적으로 정치를 했던 친박 인사들 위주로 예.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일갈은 보수 통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행동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구호로만 진행되고 있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가 한국당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당과의 통합을 거부하는 모양새였는데 최근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사태가 심화되면서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과의 통합의 가능성을 손을 내밀었죠. 두었던 예.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막상 유승민 대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결국 황교안 대표가 그 손을 잡지 않고 살짝 다시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 연출이 되니까 결국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한국당이 이 9호인 보수통합이 9호로만 보수통합이 끝이고 실전 내년 총선까지 여전히 한국당을 친박의 색깔 그대로 예. 유지가 되고 공천도 지금 분위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과연 한국당이 보수의 어떤 재탄생을 국민들에게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심에서 오늘 강한 질타성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네. 또 김무성 전 대표랑 의정 활동을 같이 네, 하셨으니까 네. 사실 네. 김무성 전 대표는 당에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고요. 예. 또 당대표도 하셨고 다선우로서 일찌감치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당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쓴소리를 이제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의 말씀은 아마 당내에 상당히 울림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이제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보수통합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한교안 대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의지는 이미 피력을 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아직 어떤 행동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행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밑에서 통합을 위한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다만 김무성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김무성 전 대표가 뭐 표창장 수요와 관련된 문제도 아주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한 거는 결국은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당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는 이런 소위 보수층 또 중도층 이런 쪽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저렇게 작은 승리에 도취된 모습, 그거에 예. 환호하는 모습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당에 아마 쓴소리한 것들이 아마 당에 많은 성찰을 하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런 많은 쓴소리들이
비단 한국당뿐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나와줘야 소위 말해서 개혁 경쟁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뭐 초선 의원들이 일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아직은 쇄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당이 훨씬 빨리 변화하고 쇄신해서 거듭나느냐, 이게 내년 총선의 하나의 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당 전 대표 시리즈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해봤으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간밤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미 5선 의원에다가 여당의 대표도 지냈고 경남지사까지 지낸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콜라라는 유튜버 방송을 하시면서 위트가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네. 내년 총선 출마를 이제 희망을 이제 피력을 했고 사회자가 지역구가 어디냐? 제일 중요한 게 지역구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의 지역구는 아시다시피 송파에서 첫 당선이 됐고 예, 동대문에서 그렇죠. 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사를 지냈죠. 그랬더니 뭐 지역구 얘기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투로 얘기하고 음악으로 현인의 고향 말리를 소개했는데 예. 당신의 고향을 암시를 했어요. 네. 홍준표 대표의 고향은 이제 경남 창녕입니다. 창녕군이죠. 예.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8월 달에 외부 활동을 잘 안 했는데 경남 창녕 함안보 해체 반대 걸기대회에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창녕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해석을 네. 자연스럽게 유도한 방송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홍준표 대표는 경남 창녕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의원께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전 대표가 개인의 어떤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앞으로 물갈이 바람이 확 불 때 예. 중진들도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할 때 네. 홍준표 전 대표 입지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을 한국당에 보탤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하려 한다면 당 지도부가 그걸 수용한다면 편안하게 당선될 수 있는 고향 지역이나 영남 지역 이쪽이 아니고 험지를 홍준표 전 가야겠다. 대표는 한때 또 대구에도 위원장 예. 하겠다고 맡으셨죠. 그런데 험지로 나가도록 당에서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홍준표 대표는 성공 후사 정신으로 모든 걸 던져서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